안녕하십니까, 김만호 교수입니다. 산업화 민주화를 넘어 선진 강국으로 가는 길에 다문화 300만 인구가 대한민국의 큰 발전에 잠재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문화와 함께 더 큰 대한민국을 향하여 화이팅! 우리 다문화에서 미래를 찾습니다. 정말 교수님을 통해서 저리게 느꼈고, 우리보다는 정치인들이 빨리 이것을 캐치해서 얘기한 대책을 하루빨리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남편이 일본 사람이라 다문화지만 어떻게 살아왔나 생각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용들을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 나침판을 찾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96년도부터 2014년까지 12명을 낳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저 대만에서 왔습니다. 우리 김만호 교수님의 책을 보고 너무 기쁘고 감사하는 부분은 제가 여태까지 다문화 활동은 해왔지만 정말 전반적으로 그리고 정말 깊이 있는 그런 다문화에 대한 현실 문제라든지 I find great hope from this lecture because my husband always think that the government should focus more on the Tamunwa families, and we know that in this lecture I find it's really very good for all the Tamunwa members because we know that in the future we'll become the leaders in this country and in the world. Thank you. 한국 너무 좋아요. 저는 일본에서 왔습니다. 아기를 5명 낳습니다. 오늘은 강의 최고였습니다. 앞으로 화이팅! 필리핀에서 왔습니다. 사랑합니다, 한국. 네, 저는 일본에서 왔습니다. 아기 고작 3명밖에 안 낳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김만호 박사님의 다문화에서 미래를 찾는다. 아주 앞으로 대한민국 비전이 있습니다. 이 죽어가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우리 김만호 박사님 화이팅! 다문화의 문화에 관심을 존중하고 서로 우리가 많은 관심으로 가까이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만호입니다. 2023년 1월 1일 MBC 9시 뉴스를 봤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설 연휴 기간 상당히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연속 보도를 이어가고 탑 뉴스가 왜냐면 인구 문제를 다뤘습니다. 일주일간 연일 인구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2022년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이 0.78이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인구 절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인구 절벽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절벽 어떻습니까? 완전 낭떠러지죠, 낭떠러지. 수직으로 그냥 낭떠러지거든요. 인구가 낭떠러지로 추락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0.78, 서울은 0.59였습니다. 태어나는 아기 숫자가 계속 그런데 뭔 얘기를 하냐 그러면요. 우리나라 합계 지난 정부, 그 이전 정부까지 10년 동안 이 출산 정책을 위해서 280조라고 하는 예산을 쏟아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자세히 이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산 문제는 아직도 반등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추락하는 겁니다.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쟁통에도 아이가 태어나는데 어찌하여 전시 상황도 아닌데 대한민국 이렇게 출산 절벽이냐? 도대체 이유가 뭐냐? 그래서 부랴부랴 언론들이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가다 보면 대한민국 지방 소멸한다.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붕괴한다. 야, 대한민국이 사라진다니 심각하지 않아요? 사실 저는 3년 전부터 이걸 주목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 문제 이미 빨간불이 들어와서 지금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데도 위정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구나. 왜냐? 우리가 지금 5천만 대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아이는 태어나지 않고 아기의 울음소리 이미 그쳐버렸는데 우리가 지금 장수시대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 인구 초고령 사회로 가면서 5천만 유지되다 보니까 착시 현상에 빠져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인구 문제 괜찮다. 괜찮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구 문제에서 이민청 신설까지라고 하는 내용을 다루게 된 거죠. 저는 이 책이 나오기까지 상당히 많은 스스로의 성찰과 더불어서 고백을 합니다. 이 책은 김만호가 쓴 책이 아니다. 대한민국 사회에 머지않아 다문화가 도래한다고 하는 것을 저는 그때 이미 10년 전에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한국의 인구 문제를 한번 짚어보고 그리고 인구 문제로 인해서 파생되어질 어떤 효과는 어떻게 될 것이며 그리고 이 다문화에 대한 문제를 정말 이민청과 재외동포청이 어떻게 풀어가야 되고 선진국의 사례는 무엇이며 그리고 앞으로의 대한민국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강의한다기보다는 여러분과 저도 함께 고민하면서 한번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인구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요즘에 인구학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대학에도 인구학을 전공하는 학과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에 인구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인구가 우리는 지금까지는 무시하고 살았었는데 지금부터 인구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구학은 뭐냐? 사람이 얼마만큼 태어나고 출생을 얘기하고 사람이 얼마만큼 죽느냐 사망을 얘기합니다. 출생과 사망에 있어서 또 인구가 어떻게 이동하느냐 그러니까 출생과 사망 그 다음에 이동을 공부하는 것이 인구학입니다. 그러면 출생과 사망과 이동에 있어서 나타난 결과가 우리의 삶과 어떻게 직결되어질 것이냐 이걸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혹자는 그런 얘기. 이어서 문화연재입니다. 이번 주 읽어볼 만한 책들을 이주상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인구 절벽 시대의 현실과 그 대안, 다문화에서 미래를 찾는다. 세계 최저 출산율 기록을 써내려가면서도 결혼 이주 여성과 이주 노동자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전혀 없는 우리 현실을 냉정하게 펼쳐야죠. 선진국들의 사례를 통해 이민지원청과 재외동포청 설립 등 포용적 정책의 필요성을 제안합니다. SBS 이주상입니다. 자, 지방소멸, 대한민국 붕괴. 여러분, 혹시 요즘 며칠 사이에 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교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인구 소멸 1호 국가가 될 거란 예상을 내놨던 옥스퍼드대 콜먼 교수가 우리나라의 저출산 상황이 더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콜먼 교수는 해법도 함께 제시했는데요. 세계적인 인구학자가 제시한 해법은 뭔지 신윤정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TV에서 여러분 보셨습니까? 신문에서 보셨습니까? 모든 신문이 이 양반 인터뷰를 달았습니다. 모든 저녁 9시 뉴스에서 데이비드 콜먼의 얘기를 달았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동영상 한번 넣었습니다만 다음 게 이분의 동영상을 반드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비드 콜먼 교수가 세계적인 스카디오 인구학자입니다. 이분이 왜 주목받느냐? 2006년도 UN 인구 포럼에서 어떤 얘기를 하면은 지금 인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람이 없어가지고 사라질 나라는 대한민국이 1호라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며칠 전에 한반도 미래연구원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화여자 대학교하고 이번에 강남에서 전국 유정자들 모아놓고 강의를 했어요. 초청 강사로 특강을 오셨고 이분 2006년도에 대한민국 망한다. 지구상에서 대한민국 사라진다. 이 경고를 하신 분이에요. 근데 2006년도 대한민국 학교 출산율이 뭐냐면은 1.13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뭐라고요? 0.78.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현재 진행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번에 와서 강의한 내용은 뭐냐? 대한민국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국의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 무슨 문화인지 아십니까? 남녀 성평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자분들이 가사 업무가 많고 이제는 일도 하고 있는데 아니 아이까지 낳으라고 하니까 아이를 안 낳는다. 그래서 남자들이 좀 분담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남녀 성평등을 얘기하면서 이 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은 대한민국 출산율 높아질 수 없다. 이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우리 여성분들, 우리 어머니도 6 자식을 낳았는데 불평불만하면서 낳았습니까? 아닙니다. 기꺼이 감사하면서 낳았습니다. 또 이분이 뭔 얘기했냐 그러면 정혼의 아이뿐만이 아니라 비혼의 출생률을 높여야 한다. 유럽 사회는 30%인데 대한민국은 그것을 부정하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고 마음대로 만나서 아이를 낳아도 우리가 귀히 여기자 그 말이에요. 아니 사랑의 사고가 나서 아이가 생기는 건 당연히 우리가 생명을 존중하고 받아야 되겠지만은 정혼하지 않고 마음대로 지나가다 어쩌다 만나서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데 그 아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래가. 근데 최저 출산 학계율이 0.78인데 80년 후 대한민국 총인구는 5천만에서 2천만으로 떨어진답니다. 그게 대한민국 결국 지구상에서 사라지겠죠. 그러면은 이 이야기는 누가 하는 거냐면 서울대학교 인구학자인 조영태 교수가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해진 미래라고 하는 책을 한번 꼭 봐보십시오. 2016년도에 나왔던 책입니다. 거기에서 조영태 교수는 일찍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이대로 가면 망한다. 망하지요. 왜 망하느냐? 0.78인데 이 학교 출산율이 2022년 11월 31일까지 통계를 내보니까 정확히 23만 9,443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25만 명이 안 돼요. 그러면 25만 명의 절반 여성은 몇 명입니까? 12만 5천 명. 12만 5천 명 곱하기 0.78 하면 몇 명이에요? 10만이 안 됩니다. 10만이 안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하는 세대가 있습니다. 1955년도생부터서 1963년도생까지가 베이비 부모 시대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인구의 정점을 찍었던 것은 58년 개띠. 혹시 계십니까? 우리 육정가족 가운데 몇 명이 태어났냐면요 거의 120명 가까이 태어났어요. 120만 명. 제가 63년 토끼띠입니다. 거의 100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지금 다 살아있을까요? 많이 돌아가신 분도 계시겠죠. 그러니까 1955년도 그러니까 1950년 전쟁이 시작돼가지고 53년 전쟁이 끝나고 55년부터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전쟁이 끝나고 날 때. 그런데 이 인구가 지금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가 인구 분포가 몇 명이냐? 70만 명에서 80만 명을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2050년대가 되면은 사망연령대에 들었어요. 저거 어떻게 100살까지 살겠어요? 한 80에서 90 살면은 그때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한 7, 80만 명이 앞으로 20년 후에는 전부 다 돌아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대부분이. 그런데 태어난 아이들은 10만 명, 5만 명 태어나게 되면은
자, 70만 마이너스 10만은 얼마입니까? 60만이잖아요. 60만 명에서 70만 명씩 매년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구 절벽인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비드 콜먼 교수가 보면 대한민국 망한다. 조영태 학자가 보면 대한민국 망한다. 근데 이재부련이 1000억을 쓴다 한들 아이가 내년에 100만 명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기계 공장이에요? 안 됩니다. 설령 0.78에서 2명까지 나간다 할지라도 그 효과는 언제 보느냐? 20년 후에 보는 거예요. 10년 후에 보는 거예요. 0살짜리 아이가 태어나서 초등학교 들어가려면 7, 8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대학교 가려면 15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부지런히 농사 지어도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 효과를 본다 이겁니다. 그런데 베이비 부모 시대들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한꺼번에 돌아가시게 되는 상황.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위정자들이 일부러 모르는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들도 인구 문제 심각하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깨닫는 사람들이 없어요. 또 이렇게 설명해 준 사람도 없더라고요. 제가 이 인구 문제를 놓고 이번에 거의 방송 3사 기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쭉 얘기해 줬더니 자기도 또 몰라요. 왜 데스크에서 인구 문제 다루었기 때문에 다루었고 인터뷰 몇 명 해보지만 이렇게 적나라하게 얘기해 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50조를 쏟아부었지만은 한마디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호박 갖다 놓고 검정줄 그어놓고 이것이 수박이다. 그 얘기는 뭡니까? 거짓된 정책이라는 거죠.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5년 동안 저출산 고령 사회위원회 이 위원장이 대통령입니다. 한 번도 회의를 주재하지 않았어요. 그 전 정부 박근혜 대통령 한 번 나오고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부랴부랴 저출산 고령사위원회 뭐 한다고 했는데 나경원 위원장 정리했잖아요. 부위원장 본인이 지금 회의 한번 주재했습니다. 지금 미국으로 다니고 일본으로 다니는데 언제? 제가 봤을 때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280조를 쏟아붓고도 정말 정답이 없는 거예요. 정답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뤄놓은 경제 업적, 대한민국 성과, 받아줄 미래 세대, 후세대가 없다고 한다면 정말 암울하고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저는 애원합니다. 이 시기가 더 가속화되어서 앞당겨질 것이다. 저 이 얘기 동의하십니까? 절대 개선될 여지 없습니다. 지금 미래학자들은 통계상으로 얘기하고 있고 이건 수학이자 과학입니다.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저는 생각하는 것보다 더 출산율이 더 뚝뚝 떨어질 것이다. 여러분 자녀들한테 여러분 결혼해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이 여파가 어떻게 밀려올 것이냐,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까지는 보자고 말입니다.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2018년도에 출생률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39,000개였습니다. 근데 2022년도 말에 31,000개 떨어졌어요. 8,000개의 유치원이 전국에 이미 문을 닫아버린 1년 사이에. 그러니까 4곳 가운데 한 곳이 유치원이 지금 폐쇄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게 우리의 미래예요. 초등학교는 어떠느냐? 초등학교도 심각합니다. 2022년도에 지금 우리가 초등학교 학생이 266만 명이거든요. 근데 2027년이 되면은 거기에 절반 정도 되는 184만 명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즘 그런 얘기 합니다.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에 운동회 보면은 1000군 100군 나눠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100군 이겨라 1000군 이겨라 하면서 그리고 우승팀도 있고 상도 주고 했는데 지금은 1000군 100군 나눌 숫자가 없다는 겁니다. 어린이도 언제 아십니까? 메스키, 김하정 못합니다. 왜? 한 학교에 학생 수보다 선생 수가 많은 데가 많거든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완전히 학교가 문제가 되어가지고 저 군단위 같은 데는 그 군에서 5, 6개, 7 학교가 모여가지고 함께 합동운동회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합동운동회 하고 있어요. 아주 절박합니다. 자, 그러면 대학은 어떠냐? 대학은 더 심각합니다. 대학은 더 심각해요. 더 꼽히는 순서로 대학은 망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서울, 인서울만 제외하고 지방대학은 전국에 지금 340개 대학이 있는데요. 춘천, 이남 지역은 정원을 못 채우고 265개 과에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는 대학들이 3분의 1입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 성문대학교 같은 경우도 기꺼이 채웠지만은 앞으로 못 채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부산대학교, 전남대학교, 경북대학교, 지방대학으로는 국립대학 가운데 나은 대학이라고 하는데 그 대학들도 학과에서 정원을 못 채우고 있어요.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근데 지금 이 전국 대학교에 입학 정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혹시? 우리 저기 몇 명이 될 것 같아요? 47만 명입니다. 근데 올해 몇 명 태어났다고요? 23만 9천 명.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후면은 이 숫자로 얘기하면은 대학 340개인데 저거 할 때 100개 정도 내놓고 나머지 240개는 대학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한 숫자로 만든 얘기예요. 왜? 23만 9천 명이라 할지라도 23만 9천 명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다 대학 가느냐 아닙니다. 0.70%만 갑니다. 근데 앞으로 제가 봤을 때 50%만 아마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갈 것이다. 그러면 턱없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대학은 완전히 존폐이기 위해서 고사 직전에 있다. 근데 지방에 가보게 되면은 대학 하나 쓰러지면은 그 도시가 텅 비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익산시에 이리대학과 그 원광대학 하나 없어지면은 그 익산 이리 그쪽은 완전히 황폐화되어 버립니다. 학생 수만 명이 있기 때문에, 교직원이 있기 때문에, 상권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사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 같은 경우도 어디 외국인 유학생들이 지금 들어와서 대학을 채우고 있습니다. 올해 몇 명 들어왔느냐? 17만 명의 외국 유학생이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17만 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국이 6만 7천 명, 베트남이 3만 8천 명,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9천 명, 몽골 7,300명, 일본 6,000명, 미국 3,400만 명, 3,400명, 프랑스 2,600명.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게 되면은 이 외국 유학생들이 어디 못 사는 나라에서 오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도 오고 일본에서도 오고 프랑스에서도 오고 있습니다. 왜요? 한국을 안 돼요. 그 한국이 선진국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대학이 완전히 외국 학생을 채우지 않으면은 못 채웁니다. 지방대학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실업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정원의 30%를 외국 학생들을 데려와서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우리 선문대학교도 지금 우즈베키스탄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아예 우즈베키스탄에서 3,000명을 데려다가 기숙사에서 먹고 재우고 키워가지고 학교를 배우고 기술을 가르쳐서 천안 지역에 전부 다 산업시설로 내보내겠다는 것이 우리 선문대학교 전략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대학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군대 갈 청년이 사라진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지금 현역 자원 가용 인원이 이렇게 2024년 21만 명, 14만 명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굉장히 심각한데요. 한번 비교해 봅시다. 지난해 말에 강원도 화천에 있던 27사단 이기자 부대가 해체됐습니다. 부대 입구에 있던 27사단 마크는 사라졌고
철조망 안에는 연병장과 건물만 남았습니다. 주민들은 마을이 썰렁해졌다고 말합니다. 주민들 자체가 많이 씁쓸해합니다. 그래도 초조한 것은 이웃처럼 내 자식처럼 있던 애들이 시끌벅적했던 애들이었으니까 마을의 주체 자체가 많이 씁쓸해하네요. 네. 같은 화천 지역에 있던 15사단이 27사단의 빈자리로 이동했지만 일부 부대는 여전히 이렇게 텅 비어 있습니다. (1953년에) 창설된 27사단은 중부전선을 책임지는 예비사단이었습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는 부대지만 군에 입대할 신병이 부족해지면서 결국 사라지게 된 겁니다. 우리 27사단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70년간 우리 주민들과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왔는데 이 최강의 부대, 공격 임무 부대를 해체한다는 것을 볼 때 그에 따른 어떤 대책이 특별한 게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강원도 동해안 방위를 담당하는 8군단이 해체됩니다. 이 지역은 휴전선에서 월북과 귀순 사건이 자주 발생해 철책 경계 근무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많았던 곳입니다. 툭하면 북으로 넘어갔다가 월북했다가 또 넘어왔다가 참 이런 상태에서 8군단까지 없어진다면 저희 지역 시민들은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사명이 없다고 문 닫는다? 폐쇄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8군단이 해체되면 2006년 국방개혁이 시작된 이후 우리나라 육군 10개 군단 중에 4곳이 해체되고 6개 군단만 남게 됩니다. 같은 기간에 군 병력은 68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줄었는데 앞으로도 대규모 추가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2040년이 되면 20세대는 병력 자원이 13만 명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을 유지한다고 하면 대략 9만 명 정도밖에 입대할 수 없어서 현재보다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줄어들면서 국민의 4대 의무인 교육, 국방, 근로, 납세 차례로 경고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예, 심각하죠. 국방계획 기본계획서에 보게 되면 물론 장비가 현대화되지다 보니까 63만 명에서 52만 명을 줄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부가 29%, 471%, 그럼 471% 52만 명을 채우려면 몇십만 명이 필요합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10개 군단 가운데 벌써 4개 군단이 폐지됩니다. 안보에 구멍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발 뻗고 잘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적을 눈앞에 두고 군대 갈 청년이 사라지고 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물론 여기 아까 들어보니까 우리 김택수 장로님 아들 누님에게 두 분이 계시는데 손주를 6명을 낳으셨고 얼마나 장합니까? 여기 우리 강창한 지부장님은 지금 자녀가 5이에요.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이 양반은 애국자예요. 제가 강진교회 목사님을 만나 뵀더니 그분은 11명을 낳은 우리 일본 식구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위에서 첫째가 둘째, 둘째가 셋째, 셋째가 넷째 해서 11번째까지 그냥 부모가 딱 위에 지시 내리면 쭉 내려서 막내가 딱 행동한대요. 아주 질서가 잘 잡혔던가 본데
어제 기획을 하니까 여기는 12명 난 자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야, 정말 대단해요. 어느 분이에요? 박수 한번 주기. 예? 6년도부터 2014년까지 12명을 제가 어제 우리 권정남 국장님한테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12명을 낳았는데 물론 쌀 한 가마니 보내드리도록 다른 분들도 좀 도울 일 있으면 도우시고 우리 강창환 지부장님도 막내딸과 왔던데 제가 오늘 5만 원 기꺼이 쏘겠습니다. 야, 이런 애국자들이 있으면 대한민국 안 망하지요. 정말 수고하셨고요. 박수 한번 더블로 쳐주세요. 서울대학교 조영태 교수가 2025년이 되면 출산율 0.52명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언을 했어요.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228개 시군구가 있는데 절반이 소멸지역입니다. 제가 태어난 전라도 공도 소멸지역으로 들어가더라니까요. 가장 많은 곳이 전라도 10개 군, 그 다음이 강원도 9개 군, 경상북도 8개 군. 왜 그러냐 했더니 세상에 구례군 같은 경우는 2만 몇천 명이에요. 우리 공군이 제가 태어날 때만 해도 10몇만 명이었는데 지금 겨우 6만 명 턱걸이 하고 있습니다. 3만 명 이하, 서울의 일개 도움보다 적은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51개 지역이라고요. 이건 뭐 놔두면 그냥 가서 다녀보면 알아요. 정말 이 집도 노인, 이 집도 노인, 그리고 이 집은 이미 돌아가셔서 그냥 집이 그대로 있고 그런 집이 한두 집은 그러니까 시골은 완전히 아이의 울음소리는 그쳤고 젊은 애들은 볼 수도 없고 이제 70, 80대 어르신들만 계십니다. 우리 마을의 청년회장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70, 40입니다. 노인정에 가서 보면은 이제는 70살 가서 청소하고 물도가 해야 됩니다. 어른들이 못 봤습니다. 거의 80, 90세 장수하는 건 좋습니다만 청년이 없고 아이가 없다는 게 서글픈 일이죠. 그래서 가족이 해체되고 학교가 폐교되고 경제는 파탄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저는 얘기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3대 과제 연금개혁하겠다, 노동개혁하겠다, 교육개혁하겠다. 노동자가 없는데 노동개혁을 어떻게 합니까? 연금이 고갈되는데 연금개혁에서 못합니까? 학교에 학생이 없는데 교육개혁을 뭐 때문에 합니까? 물론 해야죠. 그러나 연금, 노동, 교육개혁보다 더 시급한 게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그 개혁이 먼저 돼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국회도 용산 대통령실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데 이거 브레이크 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국민연금요 지금 930조입니다. 2055년도 되면 이렇게 계속 지출하면은 딱 제가 됩니다. 고강이에요. 우리가 지금 국민연금을 의지하고 있는 국민들이요 거의 7, 80%입니다. 누가 노후 보장해놨습니까? 준비하는 사람 없습니다. 너무. 다 국민연금에 기대고 있는데 대학만 보면 우리 공무원연금만 보더라도 교육공무원연금이요 꽤 됩니다.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은 한 300 가까이 탑니다. 그런데 그 연금을 내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52%가 대학교의 교직원들이에요. 근데 대학이 문 닫아버리면은 그 사람들이 안 내는데 내는 사람들이 없는데 어떻게 타가요? 어렵습니다. 당분 할아버지 봐도 이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결국은 연금을 타먹으려면 계속해서 미래 세대가 후손이 연금을 내줘야 그 연금을 떠받쳐줘야 위에서 타먹는 거예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정답이 있느냐? 이렇게 인구 문제 곤두박질 치고 있고 지금 우리가 부지런히 출산 정책을 쓴다 할지라도 10년, 20년 후에 그 효과를 보는데 당장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 그래서 저는
다문화가 정답이다. 이렇게 치고 나온 거예요. 이어서 문화 현장입니다. 이번 주 읽어볼 만한 책들을 이주상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인구 절벽 시대의 현실과 그 대안, 다문화에서 미래를 찾는다입니다. 세계 최저 출산율 기록을 써내려가면서도 결혼 이주 여성과 이주 노동자,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전혀 없는 우리 현실을 냉정하게 들춰냅니다. 선진국들의 사례를 통해 이민지원청과 재외동포청 설립 등 포용적 정책의 필요성을 제안합니다. SBS 이주상입니다. 그래서 다문화를 대한민국의 하나의 미래의 전략 자산이라고 이렇게 정의해 버리는 거예요. 다문화는 못 살고 가난하고 결혼 못해서 온 사람들이고 인식을 바꾸자 이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선물이고 우리에게 찾아온 보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저는 다문화를 대한민국의 하나의 미래의 전략 자산이라고.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자, 300만 외국 주민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우리 이정숙 권사님 모르셨죠? 300만까지는. 그렇게 안 생각해 봤잖아요. 통계적으로 보면은 245만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어떤 숫자가 안 들어갔냐 그러면은 이미 기화해버린 사람이다.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 카테고리 가운데 우리 2세들 국제가정 다문화 가정인데 그 2세들은 이미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국적으로 해서 포함 안 되어 있어요. 이 숫자도 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국의 노동자로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쫓겨다니다가 불법 체류로 남아있는 사람이 40만 명이에요. 이 양반을 미등록 외국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 몇 개월 전에 청평에 갔더니 신달순 회장님을 만났더니 청평에 용평들이 움직이는데 외국인 노동자가 없어서 못 온대요. 일하러 온 사람이 없으니까 저런 사람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불법 체류하는데 이 사람들 월급을 뭘로 주느냐? 현금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조금 더 주면 식당으로 가버리고 농장으로 가버리고 진짜 대다 써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서 못 쓰는데 방학 기간에 성문대학교에 유학생들을 불러다가 지금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람이 없어서 이 용평의전 운영하기가 힘듭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모두 사는 데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245만, 그 다음에 미등록자 40만, 이미 기여한 사람들, 그 다음에 자녀들 30만 명 더하면 300만이 넘습니다. 300만이라는 숫자는 숫자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충청남도 인구 210만입니다. 전라남도 인구 120만입니다. 전라남도 3배예요. 이 인구는 인천 직할시 305만보다 많은 숫자고 부산 직할시 320만은 더 큰다는 숫자입니다. 이 300만이 들어와 있는데 얼마나 큰 숫자입니까? 이거 더 늘어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한국의 대학생 숫자를 들었는데 외국인 유학생이 17만 명 늘어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계속 수가 들어올 겁니다. 예. 36만 다문화 가옥 가운데 2세들이 30만 명 있습니다. 근데 총 인구 대비 외국인 숫자가 5%를 넘어서면은 그건 이민 사회예요, 다문화 사회라고 얘기해요. 다문화 국가, 이민 국가라고 얘기해요. 대한민국 이미 4.6%라고 학계에서는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 5% 넘었었습니다. 순숫자만큼 대한민국은 이민 국가예요. 다문화 국가입니다. 근데 정부에서도 뭐라 하냐? 다문화 정책이라고 해요. 이민 정책이라고 안 합니다. 왜? 우리는 순혈통주의, 백이민족. 외국인을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민 정책이라고 써놓고 말하는 다문화 정책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는 이민 국가입니다. 대한민국 이민 국가예요. 다문화 국가. 이미 6% 넘어섰으니까요. 이유는 다양합니다. 1990년대부터 농촌 총각들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일하기 위해서 들어오고 노동자들로, 그 다음에 유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북한이 식량난에 얻어야 보니까 고난의 행군이라고 해서 북한 이탈 주민이 3만 4천 명이 넘게 됩니다. 하나원을 통해 지금 각계각층에 다 살고 있죠.
앞으로 더 넘어올 겁니다. 이제 코로나 끝났기 때문에 아마 대동강 그쪽으로 도망을 건너가지고 중국을 거쳐서 많이 올 거예요. 북한 이탈 주민도 다문화에 포함이 됩니다. 이유는 뭐냐? 한국이 경제 성장을 했고 선진국이 되었기 때문에 다문화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경상북도는 전국 지자체 중에 처음으로 예국인 공동체과를 신설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예국인과 제외동포가 함께하는 충북이라는 도정 목표를 설립했고요. 경기도는 예국인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50만에서 100만까지 지원하겠다고 김동희 씨가 나서기 시작했고, 교육부는 기획조정실 산하에 글로벌 교육기획관이라고 하는 걸 신설해가지고 유학생을 데려오고 고급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 모든 지자체가 나서고 있다고 하는 사실. 굉장히 다행입니다. 저는 3년 전에 봤는데 이분들은 이제 부지런히 정책을 세우고 과를 만들고 신설해줍니다. 그나저나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있습니다. 자, 다문화에 대한 편견, 다문화에 대한 오해, 다문화에 대한 차별을 없애자. 일자리를 빼앗는다고요. 제가 3년 전에 다문화 가정의 교육 전략은 따로 있다라는 책을 썼더니 포기를 다른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극보수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예요. 예국인 들어오면 우리 노동자들 들어오면 우리 일자리 다 빼앗겼겠다. 일자리 빼앗긴 게 아니라 부족한 일수를 채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 기피하는 3D 업종에 그 모든 일을 누구도 하고 싶지 않는 그 일을 경제의 밑바탕을 정말 바치고 있는 사람이 예국인 노동자입니다. 근데 그들을 선택해라. 그 사람들이 벌어서 자기 고국에 필리핀이든 우즈베키스탄이든 모든 가족이 먹고 살고 일가 친척이 먹고 사는 그 몇 분 안 되는 돈을 뜯어먹는 놈들이 있어요. 삥땅 뜯는 악덕 기업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귀한 우리의 선물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비닐하우스에 재우고 컨테이너에 재우고 인간 이하의 동물적 학대를 하고 있다는 사실. 대한민국 반성이다 봅니다. 그런 기업주들은 철퇴를 가야 돼요.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일수를 채우기 위해서 왔다. 두 번째, 범죄율이 높대요. 내국인보다 범죄율이 현저히 낮습니다. 제가 통계 가지고 있는데요. 경찰청에 나온 통계 보면 현저히 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도시라는 영화, 청년경찰의 영화를 통해 가지고 영등포구 대림동에 중국인들을 소재로 해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마치 게임당 범죄 집단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흥미 위주가 아닙니다. 인권에 대한 문제. 물론 개토를 형성하지 않도록, 그들만이 밀집되어서 살지 않도록, 슬럼화가 되지 않도록 우리 지자체가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 복지예산의 지출을 까먹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 복지들을 못 받고 있습니다. 돈만 보내주고 있는 기계입니다. 거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다문화에 대한 오해와 편견, 더 나아가서 차례별은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민청이냐? 이 예국인 300만 시대에 이들을 관리하는 부처가요, 법무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여성가족부 지자체 이르기까지 14개 부처가 산재에 있습니다. 그러다 컨트롤 타고 총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야, 이건 누구 일이야? 잘 되면 우리가 잘했어. 그러니까 사람 하나를 놓고 계속 뺑뺑 돌리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0만을 잘 관리해요. 그 다음에 외국 사람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잘 선별해서 결혼도 시켜야 되고, 노동자들 잘 데려와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고급 인재를 유치해 와야 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이 이민청이 들어와가지고 총괄해야 된다.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이민청을 설립하겠다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잘한 겁니다. 이 이민청을 설립해서 정말 다문화, 가정에 대한 복지, 교육, 인권, 노동 이런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나가고,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법무부 외청으로 둘 것이냐? 법무부 산하로 둘 것이냐? 아니면 국무총리 직속으로 둘 것이냐? 전국총리 직속으로
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에게 크게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진강국의 다양한 이민 정책인데 제가 책에 8개 나라를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한 4개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미국이 왜 세계의 1등 국가가 되었을까요? 수많은 젊은 우수한 인재들이 미국에 모여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은 대단히 똑똑한 젊은 청년 학생 인재들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가 미국입니다. 그 특별한 지역이 실리콘밸리고요. 그 실리콘밸리의 젊은 인재들이 유학 갔다가 1명 정도만 고국으로 돌아가고 3명은 미국에 남습니다. 그들이 미국의 저력인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유치해가지고 한국에서 석박사 주고 한국에서 남아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거죠. 삼성전자의 연구원의 30%는 외국인입니다. 그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야 돼요. 이게 미국의 저력. 두 번째 미국의 저력은 뭐냐? 그야말로 초인종, 초정교, 초국가입니다. 이민자의 나라 미국입니다. 전문성 있는 우수인 그걸 일명 멜팅파, 인종의 영광로라는 거예요. 미국에 들어오면 흑인도 백인도 황인도 모두가 다 녹아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인권이 부여되는 겁니다. 미국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왔던 흑인이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미국의 흑인 인구는 채 7%도 안 됩니다. 백인이 80%가 넘습니다. 아직도. 근데 거기에 노예로 끌려온 후손 이민자의 아들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 되었다. 버락 오바마의 첫 연설이 뭔지 압니까? 저는 지금도 똑똑히 기억합니다. There is not a black America and white America and Latin America and Asian America. There i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은 흑인의 나라도 아니요, 백인의 나라도 아니요, 라티노의 나라도 아니요, 아시아의 나라도 오로지 미국 합중국일 뿐이다. 야, 그 연설이요, 오바마가 날개다. 그게 먹힌 거예요. 그게 먹힌 나라가 미국입니다. 최근에 2020년도에 그 그래서 미국은 지금 세계 1등 국가로서의 위치를 하고 있는 두 거예요. 나라가 있죠. 프랑스. 많은 분들이 이민 역사 300년이 된 나라. 이제 많이 이민 역사. 사망을 하셨어요. 결국 이제 대표적인 고령 국가가 그들이 바로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은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 이민 역사 박물관을 2007년도에 국가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번에 월드컵, 카타르 월드컵에서 프랑스가 준우승했잖아요. 그때 국가대표 보니까 그게 프랑스 사람이던가요? 프랑스 백인이 70% 넘어가는데도 국가대표 축구선수 보니까 전부 다 뭐예요? 다 흑인이잖아요. 음바페를 중심하고 다 흑인이에요. 전부 다 아프리카에서 온 이민자의 후예들이었습니다. 저게 프랑스 대표팀이냐 아프리카 대표팀이냐 그 헷갈릴 정도로 프랑스는 그야말로 이민으로 성공한 나라입니다. 네. 이 프랑스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그러면요 6,500만 명입니다. 근데 10% 이상, 약 700만 명 이상이 전부 다가 저희가 이민자군요. 1851년에 40만 명, 1890년에 100만 명. 공업을 보니까 인구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벨기에, 스페인, 폴란드로부터 많이 받아들여요. 150만 명을 받아들여요. 그럼 2차 대전 패하지 않습니까? 프랑스가. 패하고 난 이후에 국가재벌을 위해서 필요한 숫자가 들어오는데 북아프리카, 알제리아, 티지니, 모로코 이런 데부터 무려 200만 가량이 들어옵니다. 그들이 전부 무슬림계 후손들이었거든요. 그러면서 1990년대 초에 소련 제국이 몰락하고 동유럽이 와야 되면서 또 동유럽으로부터 몇백만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6,500만 명을 유지하면서 명실공히 이민국가로서 성공을 하거든요. 그들은 잘하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파리 가셔봤나요? 그 개선문이 있는 쌍제리제 거리를 쭉 내려가서 보다 보면은 뭐 루비통부터 메르네스까지 뭐 각종 유명 메이커들이 다
다 진열되어 있고 그야말로 예술의 도시, 문화의 도시 파리를 시도하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열차를 타고 20분만 가면은 박리우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19지역인데 거기는 완전히 무슬림들만 모여서 여기서 2005년도에 뭔 사건이 일어나느냐, 아프리카에서 온 이민자의 우선 학생 2명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프랑스 경찰이 쫓아갑니다. 얘들이 담으려고 도망가다가 변학기에 걸려가지고 2명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무슬림 폭동이 일어나요. 그때 프랑스가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루지? 그러면서 그들이 개토를 이루고 사는 이 지역을 관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역을 개발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미 프랑스는 그런 모든 것들이 통합되었거든요.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큽니다. 중국 교포들이 많이, 동포들이 많이 들어왔고 지금 영등포 대림동에 모여 살기 산다고 그러는데 이거 관리해야 됩니다.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예. 이 프랑스는 그런 것들을 많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오늘 나오게 되었고, 독일 같은 경우는 원래 우리나라만큼 순혈주의고 보수주의자입니다. 그들은 절대 이민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950년도만 해도 우리는 이민자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표방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독일이 한 6천만 명까지 인구가 떨어지면서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지금은 8,400만 명을 인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1950년대 후반에 노동인구가 부족해가지고 게스트워크라고 하는 손님 노동자를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때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때 강부로 간호사로 보냈던 게 바로 그 시기입니다. 게스트워크, 손님 노동자. 그때부터 독일이 받아들이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독일은 얼마나 받아들였냐, 2천만 명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4명 가운데 1명은 27%는 전부 다 이민자입니다. 독일이 가장 성공한 이민국가예요. 자, 그러면 미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 영국 다 이민자의 나라인데 선진 강국, 대한민국만 야 우리는 백이민족이라고 앉아있을 거예요? 아닙니다. 자, 일본도 굉장히 표시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일본 다문화 인구가 700만이 넘었었거든요. 일본 지금 일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정부가 주도하지 않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다 손님을 모시고 와요. 무슬림 지도자들, 무슬림계 오면은요, 회사 내에다가 기도방을 만들고 기도하게 만드는데 하루에 5번씩 기도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하면서까지 모시는 거예요. 일본이 원래 폐쇄적이었는데 이번에 2020년도 동계올림픽을 하면서 21년 코로나 때문에 못하다가 21년 7월달에 했거든요. 그때 마지막 성화주자가 누구냐 하면은 오사카 나오미라는 테니스 선수입니다. 아버지가 알제리아에서 아프리카 사람이고 어머니가 일본 사람이에요. 이민자의 후손이 후지산을 형상화한 성화대에 마지막 올라가서 성화불을 체화시켰다니까요. 이건 뭡니까? 전 세계에 우리는 이민을 표방하고 있다고 하는, 개방과 포용의 길로 나가고 한다는 것을 상징적 메시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일장기를 들고 간 사람이 누구냐? 이민자의 후손이었다니까요. 경축공연의 3분의 1을 다문화 색채를 떼서 공연했다니까요. 이게 일본입니다. 일본은 그 트렌드를 알고 빨리빨리 바꿔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천진 강국의 다문화 정책을 보면서 상당히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진 로저스 얘기합니다. 이민자를 수용하는 나라는 흥할 것이요, 이민자를 거부하는 나라는 실망할 뻔했거든요. 지금 세계의 모든 강국은 전부 다 이민국가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변방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 자산으로 중심되어 계십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보물이요 천손에 후회드리고 정말 참부모니 아끼고 사랑하는 다문화 가정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저희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전통을레문화연구원과 대한민국 결혼 출산 장려 축제위원회에서는 인류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국 전통을레를 계승 보존하고자
사진값만 개인이 부담하면 무료로 전통 혼례식을 해드립니다. 대상자는 결혼 비용을 고민하여 결혼식 못하고 있는 처녀 총각, 외국에서 한국으로 시집와서 결혼식을 못하고 사는 다문화 가정들이고, 자녀까지 낳았는데 결혼식을 못하고 살아가는 동거 부부들이며, 결혼식 못한 부사관, 장교 등 직업 군인 부부들은 부대를 직접 찾아가서 출장 결혼식을 해드립니다. 재혼을 하였으나 결혼식을 못한 부부는 물론이고, 과거에 가난해서 결혼식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나이 많은 어르신들에게 전통 혼례로 특별히 회혼식 금혼식을 해드립니다. 우리는 결혼, 출산, 장려, 범국민 운동의 일환으로 혼인율을 높여야 출산율 높아진다는 슬로건과 캠페인으로 결혼장려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전통 혼례식은 회원으로 가입한 분을 우선하여 해드리고, 비회원은 신청하는 선착순으로 진행합니다. 지금 신청하십시오. 신청 상담 전화는 010-2766-9090입니다.